낡은 한옥의 고즈넉한 마당에는 해묵은 감나무가 묵묵히 서 있었다. 이른 중반의 김만복 씨는 삐걱거리는 마루에 앉아 그 감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지마다 매달린 푸른 감들이 아직 여물지 않아 떫은 맛만 가득할 테지만 그의 눈에는 언제나 그랬듯 탐스럽게 보였다. 아내가 살아생전 그리도 아끼던 나무였다. 만복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3년째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아내는 만복 씨의 모든 것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만복 씨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허전한 옆자리와 텅 빈 집이 그를 맞았다. 젊은 시절 그는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퇴직 후에는 그럭저럭 연금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허기가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외로움이었다. 아들 내외가 찾아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뜸해졌다. 그들은 늘 바빴다. 아니, 바쁜 척하는 걸지도 몰랐다. 오늘은 유난히 몸이 찌뿌드드했다.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만복 씨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며칠 전 아들 내외가 다녀가면서 먹을 것을 잔뜩 사다 주기는 했지만 며칠 사이에 다 떨어진 모양이었다. 직접 해먹는 것도 귀찮아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다. 에휴, 이놈의 몸뚱이가. 만복 씨는 중얼거렸다. 예전 같으면 텃밭이라도 가꿨을 텐데 이제는 허리 한번 펴는 것도 버거웠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다는 고집 하나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 고집마저도 희미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액정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만복 씨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찼지만 어딘가 모르게 건조하게 들렸다. 만복 씨는 괜스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래, 뭐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저희야 뭐 똑같죠. 그런데 아버지, 저희 다음 주에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아들의 말에 만복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해외여행이라니. 설마 자신을 두고 가는 건 아니겠지 하는 불안감이 스쳤다. 해외여행 갑자기. 네, 회사에서 포상으로 보내주는 건데 안 갈 수가 없어서요. 일주일 정도 다녀올까 해요. 아들의 말에는 설렘보다는 의무감이 묻어나는 듯했다. 만복 씨는 실망감을 감추려 애썼다. 그래, 잘 다녀와야지. 조심하고. 네, 아버지, 집에는 이것저것 먹을 거 채워놓고 갈게요. 혹시라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아들은 형식적인 말을 늘어놓고는 전화를 끊었다. 만복 씨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아들은 자신을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정작 만복 씨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헤아리려 하지 않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동안에도 아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고 그나마 찾아와도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 돌아가곤 했다. 만복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서운함과 동시에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무력감이 몰려왔다. 젊었을 적에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허리띠, 졸라매며 뒷바라지했고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들은 이제 독립했고 그의 삶에는 만복 씨가 설 자리가 없어 보였다. 만복 씨는 다시 마루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부서져 내렸다.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시렸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홀로 남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내는 늘 만복 씨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 위안과 행복을 주었다. 문득 아내와 함께 감나무 아래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내는 항상 조용히 만복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 시절에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건강한 아들,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만복 씨는 뜰 한구석에 피어있는 봉숭아꽃을 보았다. 아내가 제일 좋아하던 꽃이었다. 매년 봄이면 봉숭아 씨를 심고 가을이면 봉숭아 물을 들이던 아내의 모습이 선연하게 떠올랐다. 아내는 그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고 소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만복 씨 혼자만의 추억이 되어버렸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차가워졌다. 만복 씨는 얇은 가디건을 여몄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딱히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부엌으로 가서 겨우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을 꺼내 먹었다. 맛도 느끼지 못한 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정적에 잠겼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만복 씨는 침대에 누웠다. 옆자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아내가 살아있었더라면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을 텐데. 그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 자신의 무력감,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만복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몸이 천근만은 무거웠다. 어제보다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다. 그래도 아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집을 비울 수는 없다는 생각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아들은 오늘 떠날 예정이었다. 점심 무렵 아들 내외가 잠시 들렀다. 여행 가방을 한가득 싣고 온 그들은 만복 씨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만복 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몸 조심하고 재밌게 놀다 와라.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없다고 너무 적적해하지 마시고요. 반찬도 넉넉히 해놓고 갈게요. 며느리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녀는 늘 다정했지만 만복 씨는 그 다정함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거리를 느꼈다. 어쩌면 그저 의례적인 상냥함일지도 몰랐다. 아들 내외는 서둘러 떠났다. 그들의 차가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보며 만복 씨는 멍하니 서 있었다. 집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만복 씨는 냉장고를 열었다. 며느리가 해놓고 간 반찬들이 가득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며느리는 나름대로 신경을 쓴 모양이었다. 하지만 만복 씨는 딱히 식욕이 돌지 않았다. 그는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 접시에 담았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늦속이 안 전에 만복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졌다. 눈앞이 핑 돌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벽을 짚으려 했지만 이미 몸은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고 있었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만복 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여보! 그의 몸은 차가운 마루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다. 낡은 한옥은 정적에 잠겼고 오직 감나무만이 바람에 흔들리며 쓸쓸한 소리를 낼 뿐이었다. 만복 씨가 쓰러진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천장이 보였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와 양냄새. 그제야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득한 의식 속에서도 그의 귀에 맴도는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나지막하고 따뜻한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만복 씨는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한 여인의 얼굴이 들어왔다. 곱게 빗어넘긴 은회색 머리카락,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눈매, 이웃집 할머니. 박선영 씨였다. 그녀는 만복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만복 씨의 얼어붙은 마음에 스며드는 듯했다. 선영 씨, 만복 씨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다. 선영 씨는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정신이 드세요. 다행이다. 제가 지나가다 문이 열려 있길래 혹시나 하고 들렀는데 쓰러져 계시지 뭐예요. 세상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선영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만복 씨는 왠지 모르게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한평생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는데 이렇게 이웃집 아줌마에게 신세를 지다니. 아이고, 제가 폐를 많이 끼쳤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웃끼리 당연히 도와야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저혈압에 영양실조라고 하시네요. 끼니를 제대로 안 챙겨 드셨죠? 선영 씨의 질문에 만복 씨는 고개를 숙였다. 아들 내외가 떠나고 나서는 정말 대충 때우거나 아예 거르는 날이 많았다. 그는 괜스레 목이 메었다. 아들 내외가 해외여행을 간 사이 홀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온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글펐다. 며칠 후 만복 씨는 퇴원 수속을 밟았다. 선영 씨가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그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만복 씨의 낡은 한옥 앞에 도착하자 선영 씨는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집에 오니 그래도 마음이 편하시죠. 어르신은 그래도 자기 집이 제일 편하실 거예요. 선영 씨는 능숙하게 만복 씨를 부축하여 마루에 앉혔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제가 죽이라도 좀 끓여 드릴게요. 어르신은 기력이 없으시니까 잘 드셔야 해요. 만복 씨는 어색하게 앉아 선영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익숙하게 부엌을 정리하고 쌀을 씻었다. 만복 씨는 이런 대접이 익숙하지 않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아내가 모든 것을 해주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다. 따뜻한 쌀죽이 식탁에 놓이자 만복 씨는 젓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자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온몸을 감쌌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였을까. 그는 천천히 죽을 삼켰다. 선영 씨는 만복 씨가 죽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맛있으세요? 제가 솜씨는 없어도 정성은 가득 담았어요. 선영 씨의 말에 만복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주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씨, 뭘요? 저는 이만 갈게요. 내일 아침에 다시 들를게요. 선영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을 나섰다. 만복 씨는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홀로 남겨진 낡은 한옥에서 뜻밖의 따뜻한 손길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선영 씨는 정말로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직접 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 들고 왔다. 만복 씨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선영 씨, 또 이렇게 수고는요. 이웃끼리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요.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좀 해봤어요. 어르신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선영 씨는 웃으며 식탁에 반찬을 놓았다. 그녀는 만복 씨에게 이것저것 물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만복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녀의 편안한 태도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들은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선영 씨는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홀로 지내고 있지만
혼자서도 씩씩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고 경로당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어르신도 이제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혼자 계시다가 또 쓰러지시면 누가 알겠어요. 선영 씨의 말에 만복 씨는 뜨끔했다. 아들 내외는 해외여행을 가고 정말 아무도 그가 쓰러진 것을 몰랐을 것이다. 선영 씨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 그러게요. 선영 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이고, 그 말씀은 그만하세요. 제가 괜히 다 마음이 아프네요. 앞으로는 제가 자주 들를게요. 어르신 혼자 두는 건 제가 도저히 못 보겠어요. 선영 씨의 말에 만복 씨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형식적인 말이 아닌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외로움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웃집 할머니에게서 이런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되다니. 그날 이후 선영 씨는 매일 만복 씨의 집을 찾았다. 아침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점심에는 함께 밥을 먹었다. 저녁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그녀는 만복 씨의 낡은 집을 깨끗하게 치워주었고 텃밭에 시들어가는 채소들도 돌보아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낡고 쓸쓸했던 만복 씨의 집은 점차 활기를 되찾는 듯했다. 선영 씨는 만복 씨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물었다. 만복 씨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아내와의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감나무 아래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이야기, 봉숭아꽃을 심던 이야기,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들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못난 일을 평생 옆에서 보살펴 주었으니 말이죠. 만복 씨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선영 씨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만복 씨는 왠지 모르게 위안을 얻었다. 아내의 빈자리가 여전히 컸지만 선영 씨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위로가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선영 씨는 만복 씨와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다. 만복 씨는 문득 선영 씨에게 물었다. 선영 씨는 외롭지 않으십니까? 혼자 지내시는 게 힘들지는 않으시고요. 선영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외로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지내죠. 어르신도 이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어르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동안 너무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셨잖아요. 선영 씨의 말은 만복 씨의 가슴에 와닿았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선영 씨는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듯 했다. 저는 예전부터 여행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간이 나면 혼자 배낭여행을 떠나곤 하죠. 젊을 때 못 해본 것들을 지금이라도 다 해보고 싶어서요. 선영 씨의 눈빛은 반짝였다. 그녀는 만복 씨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 만복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모든 것을 잃은 듯 절망했지만 선영 씨는 홀로 남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듯 했다. 만복 씨는 선영 씨를 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녀처럼 외로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이미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일지도 몰랐다. 선영 씨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위로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낯선 설렘과 함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삶에 새로운 색깔이 입혀지는 듯했다. 만복 씨는 선영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환한 미소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이 일었다. 이 파동은 무엇일까? 그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 감정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임을 직감했다. 아들 내외가 떠나고 며칠이 흘렀다. 만복 씨의 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선영 씨의 존재가 그 정적을 깨고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매일 아침 선영 씨가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낮에는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안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 만복 씨의 삶은 선영 씨 덕분에 조금씩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쇠약해지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그는 종종 어지럼증을 느꼈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다. 선영 씨는 만복 씨의 상태를 걱정하며 한의원에라도 가보자고 권했지만 만복 씨는 한사코 거절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고집, 그리고 혹시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선영 씨는 만복 씨를 위해 죽을 끓여 들고 왔다. 만복 씨는 마루에 앉아 힘없이 선영 씨를 맞았다. 어르신, 오늘도 기운이 없으시네요. 제가 잣죽을 끓여왔어요. 이거 드시면 기운이 좀 나실 거예요. 선영 씨는 따뜻한 죽그릇을 만복 씨 앞에 놓았다. 만복 씨는 겨우 숟가락을 들었지만 한 숟가락도 채 넘기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영 씨,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선영 씨는 놀란 표정으로 만복 씨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만복 씨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고 부끄러웠다. 아들 내외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선영 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괜찮으세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아닙니다. 선영 씨, 괜찮습니다. 좀 쉬면 나을 겁니다. 만복 씨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선영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만복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만복 씨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이내 얼굴을 굳혔다.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제가 아들분께 연락을 해야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만복 씨는 다급하게 선영 씨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들 내외가 해외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처지가 더 비참해질 것 같아서였다. 선영 씨는 만복 씨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옆에서 간호해 드릴게요. 혼자 두지는 않을 거예요. 선영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만복 씨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만복 씨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언제까지 이렇게 그녀에게 신세를 져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들 내외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그날 밤 만복 씨는 열에 시달렸다. 잠결에도 아내가 자신을 부르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선영 씨가 그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수건을 만복 씨의 이마에 올려주고 물을 떠다 주었다. 만복 씨는 그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선영 씨, 제가 폐를 너무 끼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몸이 아프신데 제가 당연히 옆에 있어야죠. 빨리 나으셔야 해요. 선영 씨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만복 씨는 문득 아내가 아팠을 때 자신이 이렇게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왔다. 며칠 동안 만복 씨는 고열과 오한에 시달렸다. 선영 씨는 자신의 집을 오가며 만복 씨를 극진히 간호했다. 그녀는 만복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가져오고 약을 챙겨 먹였다. 만복 씨는 그녀 덕분에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만복 씨가 겨우 몸을 추스르고 마루에 앉아 있는데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만복 씨는 귀를 기울였다. 이웃집 아줌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였다. 세상에, 그 집 아들 내외는 해외여행 갔다며 이 나이에 병원에 실려가는 부모를 내버려 두고 말이야. 불쌍해라. 그래도 이웃집 선영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부모님을 저렇게나 몰라라 하다니. 에라이, 못난 자식들. 만복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사실이 이웃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 대한 이웃들의 비난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못난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웃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만복 씨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함께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였다. 자신이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 그는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우던 시절을 떠올렸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착했다. 만복 씨는 아들이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바랐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었다. 학원비, 과외비, 용돈,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아낌없이 주었다. 자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면서도 아들에게는 늘 최고만을 해주려 노력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만복 씨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은 점차 만복 씨의 삶에서 멀어져 갔다. 결혼을 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면서 아들은 만복 씨를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고 대화도 단절되었다. 만복 씨는 아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댈 때마다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려 노력했다. 아들도 자신의 삶이 있을 테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아들의 삶에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인지도 몰랐다. 아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자신이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베풀었기에 아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은 아닐까. 만복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그의 인생.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는 아들만을 위해 살았을 뿐 정작 자신의 삶은 없었던 것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깊은 쓸쓸함이 밀려왔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선영 씨가 들어왔다. 그녀는 만복 씨의 표정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만복 씨는 차마 이웃들의 수군거림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선영 씨. 그냥 몸이 좀 나른해서요. 선영 씨는 만복 씨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만복 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웃들 말이야. 원래 다 그렇잖아요. 어르신 몸이나 잘 챙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선영 씨는 만복 씨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만복 씨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또다시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못난 아들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선영 씨는 만복 씨의 마당에 피어있는 봉숭아꽃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이 꽃은 어르신 아내분이 좋아하시던 꽃이라고 했죠. 참 예쁘네요. 어르신 아내분도 선영 씨만큼 고우셨겠어요. 선영 씨의 말에 만복 씨는 흐릿하게 웃었다. 네, 아내는 저보다 훨씬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만복 씨는 아내와의 추억에 잠겼다. 그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처럼 홀로 외로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가 있었다면 선영 씨를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묘한 감정이 들었다. 선영 씨의 존재가 그에게 새로운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왠지 모를 의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선영 씨의 따뜻한 손길은 만복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여냈다. 그녀가 매일 찾아와 옆을 지켜주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안 만복 씨는 낯선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는 또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 틈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아들 내외가 여행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만복 씨는 그들이 부재 중이라는 사실을 잊을 만큼 선영 씨와의 일상에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선영 씨가 가져다 주는 따뜻한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먹고 오후에는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함께 햇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복 씨는 선영 씨에게 아내와의 추억들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고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들었다. 그녀는 만복 씨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어르신 아내분은 정말 행복하셨겠어요. 어르신처럼 따뜻한 분과 함께 평생을 사셨으니 말이죠. 선영 씨의 말에 만복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과연 행복했는지 되짚어 보았다. 아내와 함께한 시간들은 분명 행복했지만 그는 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짓눌려 살았다. 아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정작 자신의 감정이나 행복은 뒤로 미뤄두었다. 그런데 선영 씨는 그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만복 씨는 선영 씨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갔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냈다고 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억척같이 일하며 자식들을 가르쳤고 지금은 두 아들이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 어르신도 이제 어르신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그동안 너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어르신 스스로를 좀 더 아끼고 사랑하셔야죠. 선영 씨의 말은 만복 씨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은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선영 씨는 그에게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선영 씨가 만복 씨의 머리를 다듬어 주었다. 만복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덥수룩한 머리를 보며 쑥스러워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아내가 머리를 잘라주었다. 아내가 떠난 후로는 이발소에 가는 것조차 귀찮아 방치하고 있었는데 선영 씨가 직접 나서 주었다. 제가 솜씨가 없어서 죄송하네요. 그래도 어르신께는 제가 직접 해드리고 싶었어요. 선영 씨는 능숙한 손길로 만복 씨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만복 씨는 왠지 모를 간질거림을 느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젊어진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선영 씨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젊고 생기 넘쳤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비누 향기가 만복 씨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만복 씨는 문득 아내에게 느꼈던 감정과는 또 다른 설렘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시절 짝사랑하던 소녀를 만났을 때의 순수하고 어색한 감정 같았다. 그는 자신의 이런 감정이 당황스러웠다. 이 나이에 무슨 짓인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감정이 싫지 않았다. 이제 훨씬 깔끔하시네요. 진작에 잘라드릴 걸 그랬어요. 선영 씨가 웃으며 말했다. 만복 씨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고맙습니다. 선영 씨, 덕분에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 씨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느꼈던 선영 씨를 향한 미묘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과연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것인지 고민했다. 아내를 향한 죄책감도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피어나는 생기 넘치는 감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만복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그는 아내와 함께 별을 보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내는 늘 그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는 선영 씨가 그에게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듯 했다. 다음 날 만복 씨는 선영 씨에게 아침 식사를 부탁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차를 끓여주겠다고 말했다. 선영 씨는 놀란 표정으로 만복 씨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몸도 편찮으신데. 괜찮습니다. 선영 씨가 늘 저에게 해주셨으니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만복 씨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서툰 손길로 차를 끓였다. 물을 끓이고 차심을 우려내는 동안 그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설레었다. 선영 씨는 만복 씨가 차를 끓이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어르신,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늘 혼자 계시고 말수도 없으셨는데 선영 씨 덕분입니다. 선영 씨가 오신 후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만복 씨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말에 선영 씨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낡은 한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만복 씨는 선영 씨에게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선영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며 점차 더 가까워졌다. 만복 씨는 선영 씨를 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히 따뜻한 이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주는 존재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아내가 떠난 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활기와 희망을 되찾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것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만복 씨는 선영 씨에게 함께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다. 선영 씨는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동네 뒷길을 나란히 걸었다. 해 진력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만복 씨는 선영 씨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은회색 머리카락이 노을빛에 반짝였다. 선영 씨, 이 길을 아내와 함께 자주 걸었습니다. 만복 씨가 나지막이 말했다.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남편과 함께 걷던 길이 있었어요. 추억이 깃든 길은 언제 걸어도 좋죠.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만복 씨는 아내와의 추억에 잠겼지만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 선영 씨의 존재가 그에게 새로운 위안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내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인연을 통해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만복 씨는 용기를 내어 선영 씨에게 물었다. 선영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만복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이 나이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그는 용기를 내었다. 선영 씨는 만복 씨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만복 씨의 귀에 닿았다. 당연하죠. 어르신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언제든 옆에 있어 드릴게요. 선영 씨의 말에 만복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올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주머니 속에서 손을 꼼지락거렸다. 선영 씨는 그런 만복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삶에 다시금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낯선 설렘은 오랜 그리움과 함께 그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선영 씨와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만복 씨의 마음은 전에 없던 충만함으로 채워졌다. 마당의 감나무는 푸른 감들을 조금씩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봉숭아꽃은 여전히 붉은 자태를 뽐냈다. 만복 씨는 이제 아내의 빈자리에만 매달려 있지 않았다. 선영 씨가 가져다 준 새로운 온기가 그의 삶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는 듯했다. 선영 씨가 챙겨주는 정성스러운 음식과 따뜻한 대화는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았다. 하지만 좋은 날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었다. 어느 날 아침, 만복 씨는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아침 햇볕을 쬐고 있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앞이 캄캄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예전에 쓰러졌을 때보다 훨씬 심한 증상이었다. 만복 씨는 본능적으로 벽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고통에 신음하며 마루에 쓰러졌다. 선영 씨, 만복 씨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간절히 선영 씨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목구멍 속에서 맴돌 뿐 밖으로 터져 나오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아내의 흐릿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에게 했던 마지막 말들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여보,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혼자 두지 마요. 아내는 늘 아들을 걱정했다. 만복 씨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고 아들이 자신에게 소홀해졌다고만 생각했지. 정작 자신은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주었는지 돌아보지 못했다. 아내는 그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았던 것이다.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만복 씨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다. 어르신,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흐릿한 시야에 선영 씨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선영 씨는 만복 씨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119 불렀어요, 어르신. 만복 씨는 선영 씨의 손을 겨우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선영 씨는 만복 씨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앰뷸런스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그 시각,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한 휴양지에서 만복 씨의 아들 김민준 씨와 며느리 박혜진 씨는 마지막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만복 씨가 쓰러진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민주는 바닷가에서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여보, 여기 정말 좋다. 회사에서 이런 포상을 다 해주고. 정말 신의 한 수였어. 혜진도 민준의 말에 동의했다. 정말 잘 온 것 같아. 아버님도 잘 계실 거고.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서 여유롭게 쉬니까 너무 좋다. 그들은 만복 씨에게 전화 한 통 해볼까 생각했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다. 아버님은 잘 계실 거야. 며느리가 반찬도 잔뜩 해놓고 왔고. 그들은 자신들의 아니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며칠 후 민준과 혜진은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다. 대부분 선영 씨에게서 온 것이었다. 불안감에 휩싸인 민준은 선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영 씨, 무슨 일이에요? 혹시 아버지께 무슨 일이라도. 민준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렸다. 선영 씨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침통했다. 민준 씨,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빨리 와보셔야 해요. 민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혜진도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버지 쓰러지셨대.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혜진과 함께 허둥지둥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선영 씨가 그들을 맞았다. 선영 씨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어르신은요,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혜진이 다급하게 물었다. 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위독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으신데 병원 원무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준과 혜진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원무과로 향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담당 직원은 민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한복 어르신께서 얼마 전 유언 공증을 하셨습니다. 민준과 혜진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유언 공증이라니. 아버지가 언제 그런 것을 하셨을까? 민준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유언 공증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어르신께서 모든 재산을 한 자선단체에 기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고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직원의 말에 민준과 혜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니.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였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니. 말도 안 돼요. 저희는 아무것도 들은 적 없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혜진이 소리쳤다. 직원은 침착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은 어르신께서 직접 서명하시고 공증인이 입회한 공식적인 유언장입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상속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민준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평생 아끼고 모아온 돈, 그리고 물려받은 이 낡은 한옥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다. 수많은 기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아들이 여행을 떠난 사이에 홀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만큼 위독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왔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의사는 민준과 혜진에게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께서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홀로 남겨두고 영원히 떠나버린 것이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유리창 너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만복 씨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쓸쓸하게 치러졌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혜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았다. 그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마을 주민들과 만복 씨의 오랜 친구들, 그리고 선영 씨가 민준과 혜진의 옆을 지켰다. 조문객들이 다녀가는 동안 민준은 낯선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들의 부재 중에 선영 씨가 어떻게 만복 씨를 극진히 간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아이고, 그 박선영 할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자식들은 외국에 나갔는데 아픈 노인을 홀로 두다니. 쯧쯧 한 이웃 할머니가 혜진에게 대놓고 말했다. 혜진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민준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평생 자신만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였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위독했을 때 자신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니.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김한복 어르신이 재산을 다 기부하셨다면서 아들에게는 한 푼도 안 남기고 말이야.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그랬을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민준과 혜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불효자식이었는지 깨달았다.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는 자신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장례식 내내 선영 씨는 민준과 혜진의 곁을 조용히 지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어깨를 토닥여주거나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다. 민준은 선영 씨에게 다가갔다. 선영 씨,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너무 불효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선영 씨는 그의 손을 잡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 씨, 어르신은 저에게도 가족 같은 분이셨어요.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보내드려야죠. 선영 씨의 말에 민준은 울컥했다. 그는 선영 씨가 얼마나 진심으로 아버지를 아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선영 씨에게 아버지가 남긴 유언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기부하셨다는 게 정말인가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께서 직접 저에게 유언 집행증인 서명을 부탁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놀랐죠. 하지만 어르신의 뜻이 워낙 확고하셔서 어르신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다 쓰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진심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내 자식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다고요. 선영 씨의 말은 민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아버지는 자신들에게 돈이 아닌 더 소중한 것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다. 민준은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는 늘 돈과 성공만을 좇으며 살았다. 아버지를 소홀히 한 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한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민준과 혜진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한옥은 아버지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주인이 없는 빈집이었다. 그들은 마루에 앉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었고
그들은 살던 아파트까지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아버님은 왜 그러셨을까? 정말 우리를 미워하셨던 걸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여보, 아버지는 우리를 미워하신 게 아니었어. 오히려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신 거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깨달음을 주신 거지. 민주는 아버지가 남긴 뜻을 되새겼다. 그는 이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는 자신들에게 돈의 허무함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정신적인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다. 며칠 후 민준과 혜진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옷가지들,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아버지가 아끼던 서재의 책들. 모든 것에서 아버지의 채취가 느껴졌다. 민주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과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민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작은 성공에도 기뻐했고,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곁을 지켰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안타까움도 담겨 있었다. 특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늘 아들 내외가 해외여행을 떠났다. 홀로 남겨진 이 낡은 집에서 나는 다시금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선영 씨 덕분에 외로움이 조금은 덜하다. 나는 내 아들이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다. 돈만을 좇으며 살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내 마지막 유산을 남기려 한다. 돈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삶의 교훈을 남기려 한다. 부디 내 아들이 이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주기를 바랄 뿐이다. 일기장을 읽는 동안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의 앞날을 걱정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크고 깊은 사랑에 감격했다. 혜진도 민준의 옆에서 함께 울었다. 그녀는 아버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비록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돈보다 훨씬 값진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소중함, 진정한 사랑의 의미,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준과 혜진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남긴 뜻대로 돈보다는 사람을, 물질보다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기로 다짐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잃었다는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았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깨달음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만복 씨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민준과 혜진은 아버지의 낡은 한옥에서 지내며 변화된 삶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 즉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는 사실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읽은 후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감사했다. 민주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돈을 쫓아 앞만 보고 달리던 삶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혜진 또한 비슷한 생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낡은 한옥은 그들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이 되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살았던 이 집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채취를 느끼고 아버지의 지혜를 배우려 노력했다. 선영 씨는 여전히 그들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매일 만복 씨의 집을 찾아와 민준과 혜진을 위로하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만복 씨가 살아생전 얼마나 민준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어르신은요, 아들이 정말 자랑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아들 덕분에 힘든 세월을 버틸 수 있었다고요. 비록 마지막에는 많이 서운해 하시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아들 미워하신 적 없으세요. 오히려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죠. 선영 씨의 말에 민준과 혜진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진심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이 후회스러웠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선영 씨는 만복 씨가 기부한 자선단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자선단체는 홀몸 노인들을 돕는 곳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재산을 기부했던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책 사이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끼어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 민준에게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남긴 유산 때문에 네가 많이 놀라고 서운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들아, 이것은 결코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내린 결정이었다. 나는 평생을 돈을 쫓아 살았다. 너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쉬지 않고 일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은 텅 비어 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홀로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돈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다는 것을. 너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다.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내가 너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지혜를 남기고 싶었다. 네가 혹시라도 외롭거나 힘들 때 이 낡은 한옥으로 돌아오렴. 이 집에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너의 어머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선영 씨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렴. 그녀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지 않게 내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부디 너는 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렴.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다.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다 읽은 민주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혜진도 편지를 읽고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진심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의 행복을 빌었던 것이다. 돈이 아닌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다. 민준과 혜진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들은 한옥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 민준은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목공예를 시작했다. 혜진은 요리 학원에 다니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했다. 선영 씨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만복 씨의 한옥을 자주 찾아와 정원을 가꾸고 만복 씨와의 추억을 되새겼다. 민준과 혜진도 종종 선영 씨를 찾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선영 씨는 그들에게 단순한 이웃이 아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 민준과 혜진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쫓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힘썼다. 특히 홀몸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돈이 아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준과 혜진은 선영 씨와 함께 아버지의 낡은 한옥을 찾았다. 감나무에는 붉게 잘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민준은 감나무 아래에 서서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가 없었다. 대신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버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 저희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알겠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선영 씨는 민준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한 이해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낡은 한옥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만복 씨의 이야기는 비록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완성되었다. 그의 아들 부부는 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유산을 바탕으로 돈보다 귀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